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제 제일 먼저 움직인 건 국민들입니다.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분노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이콧 재팬, 가지 말자, 사지도 말자 이런 이제 불매운동 포스터가 이제 급속히 펴졌고요. 일본 여행 가기로 했다가 취소한 인증샷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그만 편의점 같은 데 담배, 맥주 등을 전량 반품하겠다 이런 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불매 운동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 갈등뿐만 아니라 일중 간의 갈등에서도 중국에서 불매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없는 게 국민의 의지가 적어서가 아니라 국제 경제 체제가 불매 운동 자체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채 서로 얽혀 있거든요. 얽혀 있고. 특히 우리 독도에 대해서 그 일본이 도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청나게 우리가 불매 운동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일본 제품 중에 유니클로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매출이 증가했던 사례도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 불매 운동 자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대응하고 싶으면 우리가 좀 전략적이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매 운동이나 그 여행 가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는 아주 자연 발생적인 국민 감정이죠, 진짜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타개해서 서로 그런 치명적인 파탄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할 건가 하는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재성 의원 같은 분들이 의병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런 그 감정적 대응을 부추기는 것 같은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정치권은 오히려 국민 감정을 그거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다독거리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렇게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상대적으로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한사코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고 오히려 규제 조치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돌아온다면 우리로서도 맞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통령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보면 정부가 무슨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교적 해결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맞대응은 자제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국민이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거의 불매운동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다케시마 날이나 이런 때에는 주로 항일 민족운동하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막 화형식도 벌이고 또 불매운동을 막 결의하고 해서 자발적이라기보다 조금 일부러 좀 부추기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면 지금은 SNS와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산될 것이고 또 좀 굉장히 완강한 형태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장 그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반도체 소재라서 이렇게 되면 경제 전반으로까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입게 되는 GDP 피해가 3% 감소거든요.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경우에 일본은 이제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본보다 더 크게 지금 얻어맞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만 일본은 다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였냐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순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순서가 중국, 미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이 좀 뒤져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일본산 그 전자제품을 본 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하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전통적인 제조업 있잖아요.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이게 이제 부품하고 소재 산업이고 이건 굉장히 아직 강합니다. 그러니까 ITC에서 밀린 부분을 이 부분에서 자존심이 이제 상했던 거죠. 거기서 누가 아직도 너희 경제를 먹여 살리느냐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아베고 여기에 이제 일본 국민들이 한 58%가 찬성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해봤자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손해인데
어떻게 58%가 찬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반도체 핵심적인 그 원료를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지금 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졌을 경우 GDP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2%에서 4.7%까지. 일본 GDP의 0.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피해를 저희가 더 입게 돼 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게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외교 문제를 빌미로 지금 제재를 더 강화할 태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단순히 무슨 삼성, SK 이게 아니고요. 결국 여기를 건드리면 전반적인 고용, 소비, 투자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대응을 곧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맞대응을 할지 그 전략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전략이 있는 것인지. 예. 그 카드를 꺼내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일본이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 이후로 일본의 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미리 일본이 이런 식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고 예상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은 여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일본이 그렇게 아프게 생각할 대목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크게 그냥 넓혀보면 필요에 따라서 일본산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도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지 전혀 대응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지금 이 수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단순히 대기업들 뭐 반도체 산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받아야 될 타격도 굉장히 커요. 이 사안의 발단은 2018년 10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었고 일본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경고를 했었어요.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그 정책실장은 좀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롱 리스트만 있으면 뭐해? 그럼 롱 리스트에 대한 대안은 없이 롱 리스트 내가 다 이거 얘기했잖아. 리스트 다 만들었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부는 물 밑에서 또 물 위에서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보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다가 막상 일본이 마치도 돌을 던지시 터뜨리니까 연구해보겠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WTO 제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WTO 제소해야 돼요. 네.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외교 차원으로 이 애초에 불거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외교적 노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19일에 18일까지 그러면 제3국이 주도하는 중재위로 갈지 말지를 지금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18일에 그럼 제3국이 주도하는 중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외교적 노력을 더 해가지고 중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강제징용 판결을 하고 나서 일본이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일본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었거든요. 강제징용자에 대해서. 그 판결을 그러면 일본 기업에게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것이 다 소멸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제안한 것은 한국 기업과 일본의 책임 있는 기업들이 서로 출자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자. 또 위자료를 주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일본이 이걸 걷어차고 제3국의 중재위원회에 끌고 가서 이 문제를 판단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그냥 두고만 본 게 아니고 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이 이 책임을 어떻게 나눠지으면서 강제징용자, 우리 국민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배상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왔고 그 대안을 일본에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걷어찬 거잖아요. 자,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요, 배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배상금이라고 하지 않고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소위 1965년에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그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거의 정부들을 보면 고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이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부 측 위원이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소멸됐다라는 게 우리 정부,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었었어요. 공식 입장이었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2013년 고등법원에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파기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때부터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소위 그 뭡니까? 사법농단? 네. 이 사법농단이라는 것도 정부와 정부 간에 1965년에 이 조약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뒤집은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 대법관 중에 하나가 율사 출신이 아닌 외교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청구권 협정에 보면 이의가 있으면 그 소위 서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제3국에 주도하는 중재위로 가는 단계별 그 내용도 청구권 협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일본 정부가 그러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기금을 만든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우리 정부는 1대1로 하자는 것이고 제가 알기에 일본 정부는 2대1로 하자 그래서 거기서 의견 차이가 난 것이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이 결정한 거라서 3권 분립에 의해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다가 G20 직전에 다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이 그걸 걷어찬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못 말하면 마치 또 무슨 지금 일본 입장에서 뭘 얘기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데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제3국 얘기 나오잖아요. 한국 입장, 일본 입장 있죠. 국제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저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빌미를 안 잡히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이거에 머리를 써야 돼요. 의원님, 저는 의원님께서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불완전한 협정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청구권 협정을 맺었으니까 이것을 금과 옥조로,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금과 옥조로 섬기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셔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본 편을 들겠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은 그건 행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미국에서 법원에서 만약에 우리 그 한국에서 뭐 덤핑하면 제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국제적인 협상이나 룰에 따라서 또다시 외교적인 그 역량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편을 들자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3권이 분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확정된 거예요. 이미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거고, 개인, 국가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한 개인과 기업 사이에 배상의 책임은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일본에서도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이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행정권은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외교 협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외교 협상을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사법농단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의 태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왜 그 대법원한테 무리한 짓을 해가지고 구속될 사안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정권을 무너뜨려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너무 지나친 1965년에 극단적 그러니까 해석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한일 협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전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3권 분립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중립적인 제3국이 주도하는 중재위에는 같이 회부 못합니까? 한국 정부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일단 질문을 던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얘기 아직 안 끝냈는데 이제 에칭가스하고 WTO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 에칭가스는 지금 아베가 지금 오버했어요. 오버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북한에 넘겼다? 입증 책임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있어요. 근데 입증 책임은 없이 계속 주장만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이 할 일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자는 다자기구들이 있어요.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도 있고 또 화학 물자와 같은 것에 대해서 통제하는 호주 그룹 거기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 우리처럼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어요. 근데 일본이 저렇게 주장하면 한국이 뭘 넘겼나 의심할 수 있어요. 지금 외교 노력 중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데 가가지고 이거는 일본이 지금 언어 도단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의 입증 책임은 일본이 있다. 끝까지 늘어져서 당신은 어디서 그런 근거로 했는지 그거 해야 돼요. WTO 설사승서한다 해도 2, 3년 걸리는 거지만 반드시 제소해야 됩니다. 왜? 이거 분명히 강제징용이 단초가 된 외교 문제예요.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또 제가 한일협정을 얘기하지 그럼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잘못됐어도 우리 정부가 한 거예요. 그걸 그 다음 정권이 뒤집으면 그 다음부터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거나 할 때 한국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거나 다른데 왜냐하면은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한일협정하고 이 개인배상권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네.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청구권 팩트를 잘못 알고 계세요. 보시면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는 배상금이 쉽게 아니에요. 말하면 한일 기본 접종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해석을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의 그 양심적인 변호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일 협정에 그건 살아있다 그랬다면요. 근데 그 청구권 협정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한일 나와 협정에서도 있어요. 이게 배상이라기보다도 독립축하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배상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축하금을 받은 거지. 그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법부를 왜곡을 해서라도 사법부를 갖다 농단을 해서라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이러다 무리를 일으킨 거란 말이죠. 자, 지금 그 인식 자체가 수출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반도체 해야 되겠어요. 소재를 세 개를 규제하는 아니요, 그러니까 내 해보시라고요. 잠시만요. 일본에서 이 처음 과거사 문제를 수출 규제라는 경제 문제로 키우더니 이제는 이것이 안보 문제로 조금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관리에 있어서 우리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을 했다면서 슬쩍 이 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북한을 끌어들이는 아베 총리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그 역사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잖아요. 그럼 예. WTO 위반이에요. 이거는 정치 문제 가지고 무역 문제를 건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예외 규정을 받으려면 테러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도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제 제재를 하면 그 손해를 자기들도 봐야 되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썩 좋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사린가스의 기억을 톡 건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가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런 독가스가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국내 정치용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논리가 바뀌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상당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사린가스 이야기까지 이제 꺼내 들어서 일본의 안보 위기론으로 지금 가져가려는 그리고 의도가 아까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에칭가스도 말씀이신 완전 거고요. 코미디인 게 사린가스 같은 거 만들 때 그렇게 고순도 비싼 가스가 필요 없대요. 북한에서 무슨 황산만 부어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 비싼 값에 그걸 사다가 그걸로 만드냐?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좀 저들이 하고 이게 있는 두 가지 거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경제 제재를 하는 이유가 안보 문제를 포함한 신뢰의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증 책임이 일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베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지금 일본이 이 아베의 행태에 대해서 일본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참의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선이 있는 거예요. 네. 일본 언론들이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언론보다 훨씬 성숙해요.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그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의 관계를 라고 견제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로선
묻혀 있는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한이 이제 몇 개 남아 있잖아요. 지금 참여연 선거 뒤에 바로 7월 21일이 예. 참여 선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바로 앞에 이제 그 제3국 중재위원회 갈 수 있는 시한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트리스트 8월 말에 해제 여부를 이제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단의 변화 상황이 없지 않으면 그대로 차근차근 갈 것이다 하는 게 한일 관계를 걱정하는 일본 쪽 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동안 잃어버린 20년 동안 자기네가 겪었던 나름 울분. 그러니까 한국이 요새 좀 컸다고 우리하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작년 이후에 벌어졌던 이런 일들을 갖고 이번에 한번 한국을 길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전쟁할 수 있는 통상국가로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120% 활용하겠다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속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여연 선거는 그 중에 한 작은 격어고 그다음에 그 북핵 문제가 됐건 이를테면 중국과의 관계 특히 일본의 제일 적국은 가상 적국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미일 동맹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중국 편을 드는구나 하는 그걸 갖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한국과 애면글면하면서 잘 지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더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까지는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기면 일본을 뭐라 그랬어요. 야, 니들이 양보해야지. 게다가 위안부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노골적으로 한국 편 들어가고 불만이 정말 엄청났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미국이 한국 편 듣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약간 비열한 측면도 있는 게 일단은 뭐 불어가스인가 500억을 우리가 수입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17조 매출을 만들어요. 5천억을 수입하고. 그러면 5천억을 수입하면 예. 이게 34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사실 경제적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돈이 된다고 한다면 온갖 힘을 써서라도 그걸 육성을 했겠죠.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일본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했던 거고 그게 빈틈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기초 부품 소재 산업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거 외교 문제화 또는 군사 무기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강요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사실 경제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동아시아 내에서 이제 역관계란 말이에요. 항상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개처럼 말이죠. 서열이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기계를 수출을 해요. 우리가 그 기계를 만듭니다. 그걸 반제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나오면 중국이 완제품 만들어 이런 분업 체계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도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한국이 기계만 수입하는 줄 알았더니 특정 IT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자기들 능가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다 흔들어 보자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흔들어 봐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류의 위상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건데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부 외교 통상 라인이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또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국장까지 간 건데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충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악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미국 쪽에서는 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물밑에서 그 양쪽을 그 뭐라 그럴까 표현은 뭐하지만 다독거려 갖고 화해를 시도했던 관례들이 늘 관행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소위 미 국무부의 한 관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이라도 한일 관계에 그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일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과거의 정부와는 조금 달라서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컨대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 내 정치권에서 그렇게 우리 입장을 방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문제는 오바마 정부 때 했던 거라 나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좀 소극적인 입장을 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반도체와 관련한 소재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면 미국 내 기업 중에 오히려 거기서 이득을 볼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트럼프가 우리 입장을 속 시원히 대변해 줄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이에요. 우선 지금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뭐 당장에 미국으로 우리 편을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피해를 입는 만큼 일본에도 피해를 주자라고 하는 무슨 카운터 블로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올라오도록 주력하는 것이 당장에는 필요한 일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의 균형 또 명분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야 비로소 일본과 우리 사이에 중재안이든지 또 합의안이든지를 마련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당장은 다른 카드가 없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옛날 미국 대통령하고 다르잖아요. 옛날 미국 대통령 세계를 경영한다는 차원인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에 그냥 우리만 최고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조건 한미일 이런 관계를 뭐랄까 유지한다라든지 관리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대통령인 거죠. 어떻게 불난집에서 티밥 주워 먹을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가 우리나라 기업이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70%거든요. 이걸 생산하면 어떻게 되면 사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일본 그 중에서 그걸 생산하는 뭐 미국의 일부 기업이 득을 볼지 몰라도 그 일부 기업이 생산량을 갑자기 팍 해가지고 70%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상당 부분 미국 기업들도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쯤 되면 트럼프도 가만히는 안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자유무역 자기들이 선전을 했잖아요. G20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걸 깼단 말이죠. 이걸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 일본 기업들이 절대로 신뢰할 만한 공급처가 못 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 간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인사청문회 막판에 이 녹음 파일이 등장을 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된 거죠. 예, 오전에 청문회가 시작할 때부터 청문회 끝날 때까지 야당이 계속 내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개시켜준 적 있냐, 소개시켜준 적 있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와 가장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인데 이 뇌물수사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부장이었죠. 이분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냐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끈질기게 야당 의원들이 물었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부패가 실시하는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런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은 현 검찰총장 후보자는 맞죠? 네. 윤 과장이 소개한 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과장이 그게 바로 윤석열 과장이었죠. 자, 윤 과장은 이꼴 윤석열입니까? 또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은 뭐 좀 의심할 수 그 당시 윤대진 검사장도 과장이었어요. 또 다른 윤 과장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자정이 다 돼가지고 뉴스타파에서 그 당시에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해버렸는데 기자한테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소개를 해줬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육성으로.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자, 후보자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제 그 말씀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분이 어떤 식으로든 거짓말을 한 게 사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도 뭐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데 켜져 있어가지고 그 노출되기도 했습니다만. 저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 문제의 윤대진 검사가 사실은 우리 형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은 나다, 본인이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그 선임되었다고 하는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도 윤대진 과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과거에 그 기자와 인터뷰에서는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거짓말이다. 지금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소개해줘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게 나가게 되면 말이 불거질
말이 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그 윤대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한테 그냥 자기가 그냥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윤대진 검사가 자기 형 변호사 소개해 주는 건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거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근데 뭘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남석 변호사란 사람은 사실은 그 송달장까지 보내서 국회 증인으로 나오라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날 자기가 그것도 아마 서면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서슬퍼런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검사로서 정권에 맞섰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라야 앞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검찰 개혁도 할 수 있고 적폐청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윤대진을 보호하려고 이게 무슨 저 YG 패밀리도 아니고 완전히 뭐 자기 패밀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해야 한다는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마디로 윤석열 개인의 그 스타일 완전히 구긴 거는 둘째치고 과연 이런 식으로 베드로보다 3번이나 더 많이 거짓말을 한 이런 사람을 물론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은 임명하시겠죠. 그동안은 10몇 명이나 되는 사람 청문 보고서도 없이 임명한 전례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교수님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 일단은 깨끗하게 말이 잘못 나갔다라고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식구를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윤리적으로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근데 결정적인 사안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말한 공직자 임명의 5대 기준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없고요. 이번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분 말의 해명을 그대로 듣자면 이거 사실 위증도 아닌 거잖아요. 다만 흠집이 난 거죠. 그래서 이 흠집이 난 거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뭐 검찰총장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비약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어차피 맡을 텐데. 저는 이거를 지금 거창하게 무슨 워터게이트 사건을 얘기하는 건 너무 멀고 아주 가까이만 놓고 보면 뭐 제가 일했던 때니까 2009년에 김태호? 아니, 김태호보다 오히려 천성관 그 검찰총장 후보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지인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 거래 의혹이 있었는데 그 사람 잘 모른다 그러다가 사실은 한계 때문에 낙마한 거예요. 부부 동반으로 비행기 타고 골프 치러 간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한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한 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바로 그리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당시 민정수석도 이 검증 책임지고 그만뒀어요.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그동안 더구나 뭐 적폐 수사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6, 7번이나 소개했냐 안 했냐 했더니 없다 그래서 철석같이. 그러더니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그건 변호사 선임을 뭐 안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또 변호사 선임계 어쨌건 서류 낸 게 나왔어. 그러니까 예. 사실은 내가 그때 윤대진 보호하려고 기자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직을 진짜 할 수 있는 건가요? 난 이건 법의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남한테는 그 칼을 들이대가지고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100여 명을 기소하고 보고 합계 130년. 이런 정도의 그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 제대로 했을까? 천성관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김태호 총리 후보에 대해서 제가 그때 청문위원이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박연차 회장을 아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잘 그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지금 총리 한번 하고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꼭 말끝마다 일면식도 없었다 그랬다고. 일면식. 그랬는데 마지막에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박연차 회장하고 둘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여럿이 찍은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후보로부터 사퇴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닉슨, 클린턴까지 멀리 갈 것도 없다 그랬는데 클린턴이 루인스키하고 성관계에서 탄핵 앞에까지 간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인이든 사인이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게 아닌가. 이 문화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문화예요. 그 윤우진의 뇌물사건 수사가 검찰에서는 경찰의 표적 수사고 보복 수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검찰이
그 경찰 뇌물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구속시킵니다. 네. 그게 구속시킨 게 윤대진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윤대진이가 우리 총수를 구속시켜 너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막 털기 시작한 겁니다.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이 용산 세무서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육류 가공업체 사장으로부터 돈 받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수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내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 윤대진이가 자기 형을 위해서 뭐 변호사를 사줬네 소개해줬네 하면 아, 이 사건을 계속 개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줄까 봐서 그래 내가 했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도 윤석열 부장의 소개로 뭐 연락드리는 이남석 변호사입니다가 아니라 윤 과장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윤 과장이 윤석열인지 윤대진인지 아니면 제3의 또 윤모 검사인지 이건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100번 양보해서 뭐 설사 정말 그런 뜻으로 했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이 입 맞추면 끝이야. 솔직히 뭐 여차여차해서 내가 소개했는데 내가 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다 끝났잖아요. 왜 6번, 7번이나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하는 데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저는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더라고. 6번, 7번 물어보다가 정말 만약에 증거가 나오면 저 후보 사퇴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또 거기다 물을 타가지고 어떻게 참 제주도 좋은데 진실도 물타기를 해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 타갖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7년 전에 그 기자에게 했던 얘기가 진실이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인들 아닌들을 떠나서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했어야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소개를 안 시켜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지금 윤대진 국장 같은 게 현역이에요. 자기가 그 책임 뒤집어 쓴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분은 이제 영전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무릅쓰면서 지금 증언을 해준 거라는 거죠.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역시 정의당 데스노트예요. 정의당 데스노트인데 정의당에서 볼 때는 이건 좀 그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정의당 데스노트 이제 못 믿겠더라고. 이제 이미 약발이 떨어졌어 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도 한결같이 지적했던 것처럼 검찰 조직에 충성할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라라고 하는 걸 주문했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만일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다른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동안의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뭐 그것이 없으면 후보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무슨 위장 전입이니 뭡니까 부동산 투기니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른바 위증이라고 하는 요 사안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기자를 상대로 얼버무리느라고 그랬다면 또 후배 검사를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거짓말한 거지 뭐가 거짓말을 해? 나 그때 대변인에 진짜. 국회에서 한 것이 오히려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언론에다 얘기한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로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당황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기억을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미 청문회 하기 전에 이게 이슈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 따져봤을 거라고. 잘 못 따졌던 거겠죠. 아니 그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진작이고 지금 뭐 저 윤석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니 수석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나 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합리적인 변론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그때 여차여차한 사정이 있었는데 내가 소개한 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자꾸 7개 무슨 규정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정도가 있는 거죠. 저 도덕성의 기본에 관계되는 일인데 그렇게 밥 먹듯이 말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이 한다는 건 국민 납득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의 쟁점이 이야기 조금 나왔습니다만 변호사법 위법 논란 이 부분일 텐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 단순 소개는 범죄 아니다. 수입에 관여하지 않고 어쨌든 단순 정보 제공 정보면 별 문제가 없지만 소개료를 받았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변호사법에는 소개라고만 돼 있어요. 꼭 소개료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아무튼 참 눈물겨운 브로맨스 같아요. 전두환 장세동 이래로. 윤석열 후보자가 그 윤우진이 수사를 받고 있던 2012년도에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경찰의 내사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사건도 아니고 윤석열이 복무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법 36조나 37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생긴 것은 이렇게 재판을 하는 사람이나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알선하고 소개해줘가지고 수수료를 챙겨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네.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생겼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더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그 과거에도 청문회에서 그 낙마할 때 야당이 비판을 해서 낙마한 것보다는 여당 내부에서의 좋은 의미로는 건강한 비판, 나쁜 의미로는 여당 내 야당 같은 역할,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때 낙마한 거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당연히 금태섭 의원보다 훨씬 강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국회를 뭘로 알고 나와가지고 그따위 궤변 늘어놓냐고. 그런데 뭐 댓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욕하는 거더라고. 뭐 자한당으로 가라 그런 문화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명백한 위증이다,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도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될까요? 청문 보고서는 사실 근데 이 문제랑 상관없이 안 써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문제와 상관없이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양정철을 왜 만났느냐, 중립성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다 꺼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이 정말로 검찰총장에 임명하지 않아야 될 결정적 하자가 되느냐는 문제를 보자는 것이죠. 우리 이동관 수석님도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하시고 홍보수석도 하셨잖아요. 기자의 취재에 언제나 사실대로 아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도 있을 테고. 그럴 때는 NC, ND를 하는 거죠. 네, 모르는 원칙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공인의 말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네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언론의 각광을 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참 그 말씀 잘하셨어. 네, 그렇지 않아도 이건 사실은 조심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건 사실은 조심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양정철 씨랑 만난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수사검사로서의 처신에 맞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소문이 그동안 많았어요. 수사 담당하는 객관적인 그 중립적 입장에서 해야 될 검사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왜 정치인을 만납니까? 그것도 어쩌다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전에 저기 대구 고검 이런 데 평검사로 지냈을 때 그때는 만났을 수도 있겠죠. 20대 총선 때 출마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출마 권유했대잖아요. 그 조직을 너무 사랑하면은 참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적인 의리로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검찰총장을 우리가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자체의 무게감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고. 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검찰의 일반적 문화더라고요. 그거 깨야죠. 심지어는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까지 규정됐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만큼 그런 강한 조직이기주의라든지 조직 이론론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거센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무더기 폐지 위기에 놓인 이 자율형 사립고 이야기인데요. 이 학교들의 운명을 가른 주요 요인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5년 단위로 지정 목적에 맞는지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 그 자사고라는 데가 마을은 자사고지만 사실은 입시학원 비슷하게 이제 운영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지정 평가에 따라서요, 11곳이 자사고 지위를 지금 잃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 가운데서 8곳 학교에 대해서 이제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좀 결정했고요. 앞으로 이제 24일부터 서울시 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 거죠.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건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때까지는 자사고 학생의 신분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공익감사 청구 등 소송 등 각종 법적 대응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선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5년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사실 그 이전 정부 때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평가위원이 누군지 또 평가 기준이 뭔지 다 비공개인 상황에다가 대통령도 그렇고 뭐 교육감들도 그렇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사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전부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이 평가 기준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학부모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죠. 근데 그 교육청에서는 그런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평가 점수나 평가위원이나 이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공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자사고 간의 서열화 논란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자사고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청문 절차가 남아있고 24일부터 청문 절차가 시작될 거고 그 뒤에 또 교육부의 동의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앞서서 그런 평가 점수 같은 것을 공개해버리면 또 다른 선입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은 채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개별 학교들은 다 자기 평가 점수들을 평가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다 통보받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커트라인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60점이었다가 뭐 70점, 과거 5년 80점으로. 전보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평가를 할 때 교육감 재량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의무는 없는데 이를 평가에 또 반영하는 그리고 평가 지표가 너무 급조된 것이 아니냐. 학교의 어떤 아이덴티티라 그러나요? 정체성을 바꾸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현재 보면은 이제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일반고 전환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찬성이 이제 47.2% 절반 정도고요. 반대하는 분이 이제 15.2%. 아마도 이제 자기 자식을 거기에 보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다니는 것 자체가 대학 입학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선점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을 뭐랄까 빼앗긴다는 박탈감 같은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자사고 없애야 된다 그러겠죠. 근데 막상 많겠죠. 자기 자식을 자사고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사고라는 걸 뭐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국가의 정책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 본인 자식은 뭐 외고도 보내고 뭐 특목고도 보내고 자사고도 보내면서 이게 무슨 경우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양반 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이 이래서 더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진짜 1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애초부터 자사고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대학 입시 체계라든지 고교 시스템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들을 나오면은 수능 점수가 아무래도 입시 중심으로 했다면 이 학생들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대학 입시 체제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한다 이거예요. 그럼 정시 모집 확대하면 수능 점수 높은 애들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어느 방향으로 너를 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저는 이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하시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은 국민의 극히 일부고 많은 경우에 지금 찬성 초중고 학부모로 응답자를 좁힐 경우에 더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당하지 않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제도 자체가 소수를 위한 제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근데 이제 겁니다. 교육 전문가는 사실 이번에 이 서울의 경우에 11곳 중에 8곳이 재지정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한 바로 이 상황은 사실 예고가 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5년 전에도 박근혜 정부가 자사고 재지정 탈락을 막으려고 교육부에 부동의 절차라는 걸 급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을 해도 다 부활시켜주는. 그래서 부활이 된 곳이 7곳인데 이번에 탈락 위기에 처한 8곳 중에 7곳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다는 이게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들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학교 모습을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입시 경쟁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자사고가 갖고 있었던 취지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지금 얘기한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필연적으로 강남 8학군을 다시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 수요라는 게 제도를 바꾸면 뭐 되게 뭐가 크게 바뀔 것 같지만
이미 부동산하고 비슷해가지고 학부모나 학원가나 이 저기들은 훨씬 더 빨리 앞서가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강북에서 그래도 이런 자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흡수 완충 효과를 했다고.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그 강남 학교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진짜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학원이 더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정책의 풍선 효과라는 게 항상 이걸 누르면 여기가 올라오게 돼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보고 해야지. 물론입니다. 이걸 이른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뽑는 채널을 다양화하겠다 그래가지고 학종, 그다음에 수능, 그다음에 논술을 했잖아요. 이 바람에 사교육이 극성을 부린 거예요. 논술과외. 그래, 논술과외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논술을 없앴어. 그다음에 그 EBS 교재 70% 반영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한동안 2010년부터 12년까지 우리 그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이제 통계, 이건 뭐 객관적 통계예요. 그런 얘기처럼 어떤 한 제도만을 뭐 바꿔가지고 대학 입시 제도가 뭐 바뀌고 또 강남이 뭐 저 학원가가 뭐 사교육비 그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 대책으로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공약이라는 이유, 자사고 폐지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밀어붙이듯이 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아 이것도 4대 강보 철거처럼 그 이명박 정권 지우기구나라는 뭐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 또는 뭐 시도 교육감들의 공약 실현이다라고 비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도 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평가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해 왔다면 특별히 분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년 전에도 미달했던 데가 또 똑같이 미달하는 대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정부의 정권의 그 공약도 자사고 폐지했지만 네. 진보 교육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사고 폐지를 내세웠는데 네네. 이를테면 뭐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10점을 높여가지고 탈락을 시켰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반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특정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평가가 진행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니, 두 갑자기 번째로는 10점을 높여서 10점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런 얘기가 어떻게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교 교육 과정의 환경이 좀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자율형 사립고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도입되면서 이를테면 뭐 토론식 수업을 막 넣는다든지 아이들의 특성 교육들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하니까 일반고들도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하는 제도까지 생겼어요. 그렇다면 자율형 사립고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평가 점수가 상향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게 공정한 거고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반고로 전환하면 뭐 그게 뭐하고 또 연동돼야 되냐면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공교육이 지금 정상화됐는가? 사실 저도 애를 고등학교에 보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학교를 한번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그 따님을 관리를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관리요? 무슨 관리? 예. 왜 학원에도 안 보내고 가외도 안 시키고 이런 뜻이에요. 사교육을 왜 안 시키느냐. 그러니까는 공교육의 장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 그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일정 정도 대학에 가도록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가 알아서 학원 등 사교육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선생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충격은 뭐냐면 제가 케냐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케냐의 국제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케냐는 상대적으로 국제학교의 학비가 싸다는 거예요. 지금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가가 그렇게 말해도 결국 강남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외국 유학으로 이제 틀려고 하는 그 학생들, 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학부모 세대인 우리 외부자들의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듣고 있자니 자식 세대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2030 청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청년과 아재에 대화 청와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곽준엽이라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사방송 하고 있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막귀도 알아듣는 시사상식 작가 김초롱입니다. 언제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MI이긴 한데 사실 그 자사고의 뿌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뭐 이명박 정부 때 나온 거라고 알고 있지만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으나 IMF 때 갑자기 빵 하면서 나라가 안 좋아졌단 말이야. 맞아. 안 좋아지면서 사실 자생 목표가 높아졌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인재를 좀 많이 육성해서 배출을 하자. 그래서 인재를 육성해서 배출을 하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자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현행 자사고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가 DJ 정부 때 2001년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아까 뭐 다양화 뭐 특성화 이런 좋은 말을 정치인들이 많이 갖다 쓰지만 사실 좀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나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냥 고등학교에도 드러났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게 돼. 그럼 당연히 의대, 뭐 서울대 등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우리 때 자사고가 어땠는지 돌이켜보면은 한 2011년도에 나나 내 친구들이 나온 고등학교들이 자사고로 지정되는 일들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느낀 자사고는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대학 가기 좀 더 수월해지려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이 됐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다른 의미의 왜고나 과고가 생긴 거나 사실 다름없었지. 내가 초등학교 막 고학년일 때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고등학교가 민족사관고등학교였단 말이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첫 시범 운영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와 이런 학교가 있구나. 나 진짜 갈 수만 있다면 꼭 입학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학교가 한복 입고 다니잖아. 맞아. 그런 거 마음에 들어? 나 완전 마음에 드는데? 영슬 플레인!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본질적으로 다 좋은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이들이 자사고를 가는 이유도 다 비슷한 것 같아.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다. 너네는 근데 만약에 이건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질문인데 시간을 돌렸어. 너희에게 중학교 3학년 그 시절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탔다고 생각해봐. 그런데도 안 갈 거야? 어때? 갈 거야? 안 갈 거야? 당연히 가지. 감사합니다. 나는 일단 중고등학교를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4살에 이제 대학을 들어간 케이스라서. 근데 뭐 왜 좀 어른스러운지 알겠다. 나도. 그래서 나보다 그런가 봐. 7년은 먼저 어른이 됐어.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형? 지금 아직 이 나이에도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데. 그니까라니. 잠깐만. 영슬 플레인! 자사고를 다 떠나서 뭔가를 지정했다가 취소하는 일은 당연히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당사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도 되게 혼란일 수 있고, 학교 자체 뭐 교직원들도 혼란일 수 있고 학부모들도 혼란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한 찬성 반대를 얘기하기 전에 자사고 폐지 논란이 사실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탈락되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걸 보면서 듣던 일반고생들은 정말 운다고. 내 말이 나. 자사고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번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나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좀 생각을 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상고의 어떤 평가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고, 좀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것이 아닌가. 그 어느 곳보다 사실 합리적이어야 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교육계가 형평성 문제를 떠안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 사실 이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나 교육감들이 이 자사고 폐지를 항상 주장해 왔는데, 막상 그들의 자녀들은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교를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거 내론 안 부리냐. 이 문제의 본질은 강남에 몰려있는 교육열. 자사고가 생겼을 때 가장 의미가 있고 좋았던 건 지방이나 지역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가 생기면서 강남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그래도 자사고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통했다는 거야. 만약에 자사고를 취소하면 그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아마 돈을 싸들고 강남으로 몰릴걸? 사실 이 자사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경제적으로 빈곤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할 학교를 두고서 이 교육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사고가 너무 과하게 입시교육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로 어쨌든 사교육 시장을 더 키워버리니 교육에서만큼은 출발선만큼만은 같은 선상에 좀 서게 해달라. 균등한 교육기회가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자체는 되게 달콤한 말이고 뭔가 평화로운 말이라고 생각해. 근데 과연 균등한 교육이라는 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이 태어나지 않잖아. 누구는 뭐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국어를 잘하고 다 다르게 태어난단 말이야. 다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다 다르게 받는 것도 너무나 사실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균등한 교육과 뭔가 똑같이 평준화 이런 정책은 사실 교육판 사회주의라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방향성 자체도 못 잡아가고 있고 밑그림 자체도 잘못 그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주입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잖아. 사실상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재를 위한 교육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예를 들면은 뭐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키인 방법을 모르는 이 중고등학생들처럼 실제로 필요로 한 교육은 전혀 하질 않아. 그냥 뭐 시험 답안지에 그냥 쓱 쓰면 되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닿아 있는 주제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생각하는 게 생활금융, 생활법률, 생활의학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공교육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나는 이제 고등학생 때 법과 사회 선택 과목을 했었단 말이야. 가장 아마 인기가 없는 사회탐구 과목 중 하나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배운 게 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속 이렇게 엄청 중요한 얘기들을 안 배운 친구들에게는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내가 되게 크게 난 중고등학교 때 알았던 사춘기보다도 더 크게 알았거든? 나에 대해서 스스로 모르겠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한참 힘들었을 때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왜 학교에서는 친구랑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방법을 안 알려줬을까? 왜 학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딜 가서 무얼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솔루션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교육과정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스 플레인! 유럽 같은 방식으로 더 좋은 대학, 더 잘 살기 위한 루트로 새로운 고등학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라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직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쪽에서 좀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가수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의 음악을 듣고 그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난 너무 깜짝 놀랐어.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작품으로 자작곡 앨범을 하나 내는 거로 제 졸업 작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졸업장 말고 개근상, 근로상 이런 거 말고 나를 기념할 수 있는 뭐라도 남기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제일 부족한 부분도 대화라고 봐. 나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만 말하는 수업이다.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는 대화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는 과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교육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그 방법론을 좀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면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술이지 술. 어휴. 영스 플레인! 마지막으로 자사고로 삼행시 한 번만 아이고. 와. 자사고? 원래 즉석에서 나오는 게 재밌는데. 맞아. 나 하는데? 자 여러분. 사망할 것 같습니다. 고칩시다. 무엇이든지 간에. 자. 자기 얘기만 할래?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니? 고쳐봐, 교육제도 좀 제대로 개혁스럽게. 자사고가 왜 필요한가? 사교육만 심화시키는데. 고집스러운 학구열 강요 그만둡시다. 짜증난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에 불과한 고등학교. 고는 이제 다 고칩시다. 고칩시다. 네.
진 교수님은 교육 현장에 또 계시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교육은 뭐냐면 뽑는 거예요. 사람을 뽑기 위한 기준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거든요. 예컨대 뭐 상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생활에 필요한 방법들. 이런 것들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게 비어있고 특히 또 하나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 남녀가 어떻게 평등하게 대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가 학교다. 정부가 이쯤 되면은 정말 큰 틀에서 좀 해법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5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을 취소하고 지속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속하다 보니 이게 탈락하는 학교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또 여전히 자사고로 유지되는 데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차제에 제도로서의 자사고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공론화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크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면으로 승부할 때가 왔다. 동시에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이런 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또 이 자사고 문제 때문에 중학교서부터 또 입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경쟁이 아래로 내려오고 서열화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수술하기 위한 교육 대개혁이 이제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과제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20년, 30년을 책임질 국가적인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건가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원칙이잖아요.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거기에 맞춰 공교육 개혁해야죠. 그러나 공교육 개혁이 그동안 안 됐고 교육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사실 이 자사고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거잖아요. 그동안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얼핏 든 생각이 이게 지금 자사고를 없앨 게 아니라 이 교육부를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은 그래요. 개혁의 이름으로 미래 세대가 무슨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닌데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제도라든지 그 고교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이 공교육 정상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단편적인 거. 2년 반 동안 매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던 저희 외부자들이 오늘로써 시즌 1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외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애정어린 비판을 쏟아냈던 많은 내부자들이 조금 이렇게 스쳐가는데요. 각자 마음속에 최애 내부자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과 또 짧은 소감 한마디씩 들을게요. 네. 우리 이제 진 교수님 가장 오래 하셔서 헝거 게임의 승자입니다. 지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최후의 생존자. 아쉽고요. 우리가 하면서 2년 반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두 분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또 한 분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우리는 하여튼 처음에 외부자들 시작했을 때 거의 몇 달 동안 그냥 박근혜 얘기했거든요. 그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잖아요. 정통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이 선택했던 지도자고 이런 분들이 감옥에 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좀 돌아보시고요. 또 반성하실 건 반성하시고 사과하실 건 사과하시면 우리 국민들 용서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화해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직 문 대통령께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너무 과거와 싸우는데 그 역량을 많이 낭비했다는 느낌이 있다. 가장 우리 사회 취약계층으로부터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비명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제 남은 그 임기 동안은 과거와 싸우는 것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하시고 그 미래를 새로 건설해서 꼭 성공한 정권으로 남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황교안 대표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거대 제1야당이지만 또 지난 정권 시기에 대통령을 탄핵당하게 만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근본적인 환골 탈퇴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우리나라 보수 야당 또 보수 정당의 길을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인가요? 저는 사실 제작진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내부자인가요?
최근에 핵부자가 됐죠. 그래서 그냥 부산말로 짧게 북쪽에서 너무 불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핵 놓고 밥 묵자. 여기까지입니다. 짧고 굵네요. 그동안 쏟아지는 이슈 그리고 논란이 되는 정치 사회 이슈에 저희 외부자들의 이 뜨거운 토론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시선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색했거든요.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더 창대하리라. 밖에서 바라보는 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드디어 저희 외부자들이 완전체로 시청자와 만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